안녕하세요.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입니다. 이번 거시경제 분석 보고서는 미국의 마지막 베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기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라는 정말 거대한 주제를 다룬 아주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지막 베팅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질문, 이게 아주 명확해요. GDP의 124%에 달하는 이 산더미 같은 국가 부채를 미국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니 당장 경기가 꼬꾸라질 것 같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돈을 마구 풀자니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이 거대한 딜레마. 오늘 저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뭔지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단순히 부채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시작한 거대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AI를 통한 생산성 혁명, 이걸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그냥 압도해버리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죠. 이제 유동성이 양이 아니라 질을 관리하는 이른바 자본 재배치라는 개념이 핵심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전략을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 달러 정책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제조업을 살리려면 약달러가 필요한데 또 기축통화 위상을 지키려면 강달러가 필요하다. 이건 뭐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목표 아닌가요?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현재 미국 통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필요에 따라서 달러 가치를 그냥 고무줄처럼 조절하는 소위 요요 달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과거의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인위적인 약달러 유도 시나리오도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부채의 규모입니다. 1980년대 플라자 합의 때는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4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가 훌쩍 넘잖아요. 3배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가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본드 텐트럼이 올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드 텐트럼이라는 말이 재미있네요. 채권, 그러니까 본드 시장이 어린애처럼 발작, 텐트럼을 일으킨다는 뜻이잖아요. 정부 정책이 좀 마음에 안 들면 투자자들이 나 이제 미국 국채 안 사 하면서 패닉에 빠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군요. 네, 비유가 정확합니다. 더 심각하면 외국 자본이 아예 미국 시장을 떠나는 셀 아메리카 현상까지 올 수 있죠.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강달러와 약달러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죠. 통화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연준, 세드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복잡해 보여요. 보고서를 보니까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 같은 사람이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인데도 막상 의장이 되면 마음대로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바로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그 배관 문제 때문입니다.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라는 건물이 있으려면 배관 안에 최소한의 물은 항상 흘러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거대한 배관망이면 그 안을 흐르는 물이 바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같은 유동성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유동성 수위가 약 3조 달러.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월러 임계점이라는 최저 수위에 거의 와 있어요. 여기서 물을 더 빼면, 즉 긴축을 더하면 배관이 덜컹거리다가 펌프가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걸 과거에 경험을 한 거죠. SOFR 금리가 하루아침에 폭등하는 시스템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배관이 막히면 건물 전체가 마비되는 거랑 똑같군요. 게다가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주던 중국 같은 큰 손들 발길도 뜸해졌고요.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해외 중앙은행 수요가 줄어든 만큼 그 빈자리를 연준이 채워줘야 하거든요. 시장을 떠받쳐야 하는 역할이 더 커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그 사람 성향이 매파든 비둘기파든 상관없이 급격한 긴축이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봉인되어 있다. 이게 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긴축을 하자니 시스템이 멈추고 돈을 풀자니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외통수에 몰린 것 같은데 그럼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부채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서 부채를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건가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미국의 마지막 베팅의 본질이죠. 보고서에 나오는 333 규칙이 그 방향을 딱 보여주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첫째, 예산 적자를 GDP 3% 이내로, 둘째, 실질 GDP 성장률을 3%로, 그리고 셋째, 에너지 생산을 300만 배를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자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두 번째, 실질 GDP 성장률 3% 달성, 이거겠군요. 그렇습니다. 빚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다. 이 단순한 진리죠. 이걸 조금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게 보고서에 나온 부채 동학 공식인데요. 수식은 복잡해 보여도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대한 빚이라는 눈덩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언덕에서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여기서 이자율은 눈덩이를 더 커지게 만드는 언덕의 경사 같은 겁니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눈덩이가 빨리 커지죠. 반면에 경제성장률 G는 그 눈덩이를 녹이는 따스한 햇볕이에요. 미국의 전략은 이 햇볕, 즉 G를 언덕의 경사인 R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눈덩이 자체는 계속 불어나도 눈덩이가 덮고 있는 땅, 즉 GDP가 더 빨리 넓어지니까 전체 비율은 줄어드는 거죠. 아하, 분재인 부채를 줄일 수 없으니 분모인 GDP를 폭발적으로 키워서 전체 비율을 낮춘다. 와, 정말 대담한데요. 그럼 모두가 궁금해할 질문은 이거죠. 그 따스한 햇볕, 즉 성장을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낼 거냐? 여기서 드디어 AI가 등판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고서는 AI를 연간 노동 생산성을 최대 1.3%까지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정부랑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AI 인프라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생산성이 폭발하는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만 넘어서면 이자 부담을 성장의 이익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거죠. 솔직히 듣다 보면 좀 무모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국가 경제 전체 운명을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AI 기술의 생산성 향상, 이 단 하나의 변수에 거는 거잖아요. 만약에 AI가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면 그때는 정말 보고서 표현대로 퍼펙트 스톰, 재앙에 닥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전략은 그냥 AI 잘 되겠지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베팅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을 강제로 특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자본의 재배치입니다. 아, 과거처럼 돈을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AI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도록 물길을 튼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놀랍고 어쩌면 좀 역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가장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바로 기업의 신용이 국가의 신용을 역전하는 현상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일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정부의 신용등급보다 더 높다는 뜻인가요? 시장의 평가는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제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보다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알짜배기 기업을 더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기업들이 발행하는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은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정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네요. 교과서에서는 항상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가 무위험 자산의 기준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이제는 시장이 구글을 미국 정부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한다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보고서는 이걸 퀄리티 팩터의 귀환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시대의 특징으로 규정합니다. 즉, 앞으로 유동성이 공급돼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소비 분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나 에너지 혁신을 주도하는 소수의 퀄리티 기업으로 자본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배치할 거라는 뜻입니다. 돈이 갈 곳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가장 똑똑하고 효율적인 곳으로요. 그렇다면 정부가 바라는 증시의 모습도 단순히 주가 지수가 폭등하는 건 아니겠네요. 수 있거든요. 정부는 지수 폭등보다는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면서 자본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는 완만한 우상향 장세를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베팅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본을 똑똑하게 선별해서 AI라는 한 지점에 집중 투자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자본이 똑똑한 기업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정부가 계속 빚을 내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결국 누군가는 그 막대한 국채를 계속 사줘야 할 텐데 최근에 그 새로운 구매자로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요?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고서는 그 아이디어를 거대한 해일 앞에 놓인 가녀린 방파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죠. 숫자를 직접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숫자가 궁금하네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자, 한번 보시죠. 2025년을 기준으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보유하게 될 미국 국채 총액을 다 합쳐도 약 1,3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1,300억 달러. 일단 X만 들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미국 단기 국채 시장 전체의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현재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신규 국채 규모는 일주일에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잠깐만요. 일주일에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단 일주일 만에 4천억 달러라고요? 그럼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자산을 몽땅 긁어 모아도 미국이 일주일간 찍어내는 빚의 절반도 감당을 못한다는 계산이네요.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 점이 현재 금융 시스템이 마주한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이디어는 흥미롭지만 현실의 부채 규모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존재인 거죠. 혹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수도 있잖아요. 보고서는 그 점도 아주 긍정적으로 계상했습니다.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진다고 가정해도 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국채 수요는 약 1조 달러 내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미국이 추가로 짊어질 신규 부채 예상액이 얼마냐면 무려 22조 달러에 달합니다. 22조 달러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해도 22조 달러짜리 부채 파도 중에서 고작 4.5% 정도만 막아내는 그야말로 작은 방파제 역할에 그친다는 결론이군요. 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시장의 근본적인 구원투수로 보기보다는 그냥 시장 변두리에서 안정성을 더해주는 보조장치 정도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산더미 같은 부채라는 위기 앞에서 미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스러운 길 대신 AI라는 기술 혁신에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베팅을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나 분석가들은 단기적인 국채금리 등락이나 지준금 같은 기술적 지표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거대한 실험의 최종 목표, 즉 AI가 정말로 미국 GDP에 파괴적일 만큼의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가,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높은 자산 가격은 어쩌면 이 베팅의 성공 가능성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강력한 현금 흐름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퀄리티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 이게 계속 유효할 거라는 점이겠네요. 네, 이 거대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흔들리는 국가 신용을 뛰어넘는 힘은 바로 그런 기업들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베팅의 선수들이자 동시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거대한 실험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마지막 베팅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과연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그리고 소수의 기술 기업이 국가보다 더 큰 신뢰를 받는 세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